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회 좀 봐주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재정학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을 할 건데 첫 시간이니까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객관식 쪽에서 좀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식은 아직 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회사들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뭐 지난번에 입문반 오셨던 분들은 뭐 카페도 가입하셨을 거고. 자,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경제학과 재정학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경제학을 나 전공했다. 한 명. 그죠? 그러면 나 경제학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제 반도 안 되죠,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제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수학이나 뭐 계산이나 그래프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자, 이제 2022년에 우리 시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12,544명이 1교시에 들어왔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죠? 무슨 말이겠죠? 1교시 들어왔는데 이게 1교시고 회계학교는 이게 선택법이니까 1교시였다가 난 틀렸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서 몇 명이 집에 갔다? 60명이 집에 갔다. 난 2교시도 필요 없다. 세무사는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집에 간 거야. 그죠? 그죠? 입을 딱 박으면서 어머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꽈락자를 한번 보세요. 꽈락자를 보면 1950명입니다. 그리고 꽈락률이 15%예요. 근데 잘 보니까 자, 여기 꽈락률이 38, 48이죠. 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기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으로 왔더니 이걸 다 합쳐봐요. 그럼 이제 어차피 한 과목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꽈락수와 비교했을 때 재정학 꽈락수가 어떻다? 더 적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무사 1차에서 재정학으로 시험을 떨어지는 케이스는 이렇게 집에 가시는 분들 빼고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정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제 책을 먼저 펼쳐보시고 나서 이제 혹은 다른 선생님 책을 펼쳐보시고 나서 갑자기 그래프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습을 지향합니다.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물론 자기가 경제학적 소양이 조금 있다. 그러면 예습해도 돼요. 근데 그 소양이 없는 상태에 예습을 하면 갑자기 공포감 그리고 갑자기 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집중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천천히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학의 평균 점수는 62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재정학이 여기서 50점 맞은 분들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제 수강생 기준으로 말하면 전 딱 욕심 없어요. 딱 85점이에요. 85점 15분 컷. 요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요. 문제를 우리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게 보면 너가 답이구나. 이 5개를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봐서 시험을 보분을 알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류의 시험이다 여기는. 근데 너무 깊게 하시면 이제 저기 행시로 가셔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재정학과 세무사 재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전공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학과 입학을 하면 경제학 원론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을 듣고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1, 2를 듣고 그 다음에 재정학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엄청 디테일하게 듣고 들어가서 전공자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쪽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 이런 거 보면 특히 학교에서 배우고 온 분들은 그래프가 너무 어려운 그래프들을 써요. 근데 세무사 재정학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세무사 지정학은 이거 왜 시험 볼까요? 왜 시험 봐? 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무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세금이라는 경제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소양을 길러라. 요 정도입니다. 이걸로 뭐 여러분들이 세무 업무를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세금은 이런 효과가 있어. 세금은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폭넓게 상식처럼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에 맞게 준비하자는 건 뭐냐면 우리 주관식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객관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객관식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학의 특징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제학의 특징은 사망한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사망한 사람 이론. 여러분들 세법학이나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뭐 회계도 마찬가지로 툴이 바뀌거나 판례가 추가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장 썼을 때 후폭풍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왜?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에요. 가정의 학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가 있어요. 경제학자랑 물리학자랑 이렇게 조난을 당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거기 깡통만 있었대. 그럼 물리학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깡통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럼 경제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먹었다고 가정하고 자요. 그게 경제학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조건을 다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특정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어떤 다른 시험지의 선지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출제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방이 이런 변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복수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기존에 썼던 문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1도 기출, 2도 기출이에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특성에 맞춰서 우리 객관식을 준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앉아 계시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입문을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제학 입문을 듣는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제가 입문을 못 듣고 왔다. 근데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시간이 되시면 듣는 걸 권장드립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보고 제 눈치 엄청 봅니다.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난이도 올려. 근데 허? 그러면 이제 낮춰요. 눈치 봐. 세상에 보는 게 눈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표현해줘야 돼. 특히 이제 마스크도 벗은 시대니까 이제 입 모양이 있어요. 옛날 눈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눈으로 말해요 시간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오, 야 이거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모르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불합격이 죄다. 불합격이 죄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는 척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입문하고 그 다음 이론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요 커리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하고 마무리하고 모의고사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이때까지 이 커리를 다 탔는데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있냐? 내적 갈등에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고로 말하면 이 수험에서 가장 지향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공부 계획을 굉장히 자주 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고 그냥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춰다 가다 보면 이거는 되게 돼 있는 과목에 특히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2번 이론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이제 17회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는 또 세상 일은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정모 선생님하고 달리 정모 선생님과 달리 저는 보강 같은 걸 잘 하지 않아요. 딱 요 시간에 끝내서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니까 알파.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또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걸 좀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 수험 적합적이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회계사도 하고 세무사도 하지만 회계사 시간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유가 뭐냐? 회계사는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다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세무사는 가르쳐 주려는 욕구가 여기까지 와.
근데 사실 문제를 피는데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싹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가. 특히 언제 심하냐? 오늘이에요. 오늘. 재정학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내적 갈등을 좀 겪을 겁니다. 하지만 수업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최소 시간을 들여서 1차를 합격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제 욕심으로는 여러분 회계학 필요 없어요. 세법 필요 없어요. 우리 재정학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합격하셔야 되잖아.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려? 자, 몇 점인지? 빠락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1차를 합격시켜드리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다만 제가 이거 시험에 나와요 하는 건 반드시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제 제가 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자, 교재 설명을 좀 할게요. 교재 사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펼치시면, 자, 이제 8페이지를 펴세요. 8페이지를 펴시면 거기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수업 시간, 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회독이 끝나거나 나중에 문제풀이로 갔을 때 요거 내용을 딱 봤는데 내가 문제가 없어. 그럼 요 파트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용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론을 담았는데 이론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13페이지를 보면 이제 기초 이론 같은 무차별 곡선 같은 걸 좀 넣어놨어요. 우리 그 무차별 곡선은 기초 재정학 때는 한 거고, 근데 여기서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본 이론들이 좀 있죠. 기본들이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2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확인 문제 이 주제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라는 기출문제를 달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나서 이게 어떻게 문제화가 되는지 조금 판단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뭐 예를 들면 자, 여기 보면 이제 36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집중 계산 문제라고 있어요. 우리 재정학은 40개 중에서 계산 문제의 비중이 5개에서 한 7개, 적으면 4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나 계산 문제가 너무 자신이 없으면 일단 시작할 때는 계산 문제를 버린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나중에 하다 보면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건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 페이지에 44페이지부터 OX가 있죠. OX가 있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재정학의 1차 합격을 할 때 가장 키는 뭐냐면, 예를 들어 오지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확실히 틀린 거, 확실히 맞는 걸 걸러내야 돼요. 그것만 해도 답은 찾을 수 있고, 대부분의 답 유형도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OX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거기 페이지 51페이지. 그래서 볼 때 이런 과정으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1회독 처음 하실 때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정학 기본소의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책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학의 기초예요. 재정학의 기초. 재정학 기초가 뭐냐면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것이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파레토 효율성을 배워요. 참고로 파레토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경제학으로 치면 경제학의 시작에서 미시경제학, 저도 이제 책이 2권짜리 또 경제학 책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시경제학의 맨 끝에 있는 거야. 왜 맨 끝에 있을까요? 다 배워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내적 갈등이 엄청 많아요. 그 첫 번째 시간을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재정 가리키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다. 여러분들 표정이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들어보시면 되고, 다만 시험이 최근에 경제학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객관식 전문가라 그랬죠. 최근에 경제학 시험이 약간 소양 시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문제가 쉬워지는 건가요? 그럼 물어보면 네, 맞아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어차피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는 뭘 나와도 어려워요. 경제학은 뭐 어떻게 나와도 어려워.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약간 좀 쉬워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겁먹지 않으면 되고, 유형도 좀 정해져 있는 편이니까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부가 외부성 공공재 이런 거, 시장 실패 같은 거 해결하고 공공재 만든 다음에 선거제도 하고, 선거제도 한 다음에 돈 얼만큼 들어갈 거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을 쓸 때 어떤 기준으로 써야 되느냐까지가 1이에요, 1. 그 다음에 여기서 조세론, 조세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2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기타 주제가 있죠. 최근에 어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1이 엄청 잘 나와요. 왜? 나중에 이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고, 요즘에 불평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제를 좀 많이, 복지제도 이런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어디냐? 1, 2예요. 1.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1을 버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렵다고 하니까 막상 들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다. 첫 시간 힘들어요. 막 첫 시간에 맨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파이팅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이거 해야 돼요. 첫 시간에. 그런 시간이다. 그러면 1이 어렵잖아요.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그래서 버티라는 거예요. 1이 막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책을 사.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부터 열심히 해. 그리고 70페이지만 까매. 그죠? 그죠? 뒤를 포기하는 거. 그러지 마라. 어차피 여기서 나와봐야 한 문제니까 거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복습 테스트는 매 시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본 거 다음 시간 5문제 풀고, 이제 기초 재정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5문제씩 보는 거 있고, 그거는 이제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카페에 올려놓을 거고, 필요하신 분들 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는 이제 기초 지식이 있으면 기초 지식을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 그러면 따로 적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설명하고 문제풀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 문제 풀 거고, 뒤에 있는 거 말고,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뒤에 있는 문제도 끌어다가 좀 풀 거예요. 풀 거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는 매 시간마다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까지 가져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제 시간에 졸면 되게 공부가 쉽지 않아요. 제가 또 목소리도 하하담고 그래가지고 졸리진 않을 거다. 이 반응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뭐냐? 첫 번째, 재정학 공부 방법의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가 기초 재정학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아요. 뭐 안 하셔도 방법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수강하시면 좋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가 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풀 스펠링을 써주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 이름도 한글로 쓸 겁니다. 왜? 시험에 한글로 나오거든요. 영어를 알아봐야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MP 그러면 마지널 프로덕트, MR 마지널 레비뉴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처음 하실 때 이 용어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용어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쓰는 툴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할 때 경제하기 어려워, 그래프가 어려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런 툴들을 사용하는구나를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회독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오해를 엄청 받아요. 뭐냐, 저도 여러분들 같은 시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경제학 즉 경제학 재정학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그 툴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해도가 그닥 높지 않아요. 그닥 높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이나 이런 쪽은 내가 이만큼을 배우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쭉 가시고 답답해하지 마. 도장 깨기 싫어하는 거. 내가 이만큼이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학습 능력을 좀 약간 과대평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부족한가?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툴이 안 갖춰져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쭉 가시라고. 쭉 가시라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해 못했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쭉 가세요. 그 다음에 이회독을 뭐 인강을 들으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꼭 2번 들으세요. 이 2번 들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가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를 1회독하고 문제풀이를 바로 가면 어떠냐면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기본 강의를 찾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번을 듣고 가면 더 이상 기본 강의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들어도 돼. 다 들었거든. 첫 번째 이해독과 2번째 이해독 요때는 이렇게 듣다가 요때가 다 들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호성이가 설명을 했구나. 진짜야. 요때는 설명을 백날 해줘봐야 뭐야? 그러다가 여기 다 해줬네? 이야 다 해줬네 진짜? 빼먹은 게 없었네? 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요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행하시고 요때 다 문제 풀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야 객관식 갔을 때 기본 이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돼요. 훨씬 더.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 이제 시작을 할 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제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과목 아니에요. 아까 꽈락률 봤죠? 그 사람 중에 런하지만 않으면 붙는 과목이고 커리큘럼 따라가서 85분 5점 못 맞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정학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첫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재정학 기초죠. 정부와 재정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제는 여기까지 가야 끝나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끝나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어디까지 이 주제가 가느냐가 좀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 가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 있습니다. 정부.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이렇게 써있죠. 적지 마세요. 이런 거 적지 마. 나중에 제가 밑줄, 별표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 밑줄 치지 마. 이런 거 외울 거예요? 정부가 뭐예요? 우리 주관식 시험 봅니까? 그럼 시험 문제 정부란?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와. 여러분 책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제 책은 얇은 편이에요. 제가 완전 효율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얇은 편이에요.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많은 데서 우리가 40문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란을 내겠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 밑줄도 치지 마세요. 밑줄 치면 내가 막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의 차이가 뭐냐면 처음 안 들으면 저도 그랬어요. 뭔가 나의 새로운 다짐. 정부 이하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이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 눈을 같이 보는 거야. 체크도 하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그런 걸 여기 왜 썼습니까? 그래야 책 같잖아요. 그래야 책 같잖아. 그래도 책인데 뭐 내용이 좀 있어야지. 그냥 뭐 요약집, 그건 또 여러분 점점 책이 얇아질 거예요. 객관식 책 얇아지고 그 다음에 최종 요약집은 OX만 있어요. 또 얇아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1일 특강은 아예 프린트를 해서 싹 드린다고. 그러면 점점 얇아지게 하는 게 목표지. 우리가 더 두껍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두껍게 하는 건 몇 차? 2차 시험. 여러분 참고로 세무사는 1차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1차는 정말로 그냥 학원만 쭉 다녀도 1차는 다 붙습니다. 다 붙어요. 근데 여기 전 조건이 뭐야? 쭉 다녀야 돼요. 중간 내적 갈 때 나는 그리고 복학해야지 막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쭉 다니면 돼.
쭉 다니면 붙는 거 1차는. 근데 2차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의지하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짜실 거면 선생님들을 찾아가세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돈도 있고 뭐 훈쌤도 있고 뭐 많잖아. 그럼 가서 이제 얘기해 주겠죠.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고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 뭐 있어요? 좁은 의미의 정부뿐 아니라 정부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까지 포함이다. 그렇대요. 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특징이 있죠. 운영책임은 뭐예요? 선출된 사람, 그리고 임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력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강제력이죠. 비추시지 마세요. 네. 막아야지, 빨리 막아야 돼, 이런 거. 정부가 강제력이 없다는 걸 누가 몰라요. 정부 강제력 있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그죠? 어떻게 되겠죠? 네. 세금 걷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시장적인 자원 방법이다라는 건, 시장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근데 세금은 정부가 이만큼 내 그러면 네 이렇게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뭐 나올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아요. 근데 뭐 이건 간단하게 필기만 하면 정부를 보는 견해입니다. 자, 유기체적 견해가 있어요. 자, 유기체적 견해는 유기체가 뭐예요? 유기체가 생명체지. 생명체지. 그러면 이 몸이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 그죠? 그럼 손가락이 뭐예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적 견해는 국가와 국민 중에서 누가 더 높은 거다? 국가가 더 높은 거예요. 국가가 높은 거야. 그러면 국민의 희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국민의 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희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론적 견해가 있어요. 기계론적 견해라는 것은 국가가 뭐라는 거? 도구라는 겁니다. 국가는 도구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중에서 누가 더 높다? 국민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도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시험에 나올 확률 몇 프로? 2.1% 봐요. 근데 거의 안 나온다. 참고만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업 시간에 이제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주고 막 매우 중요하다 하고 그 다음에 3일 전 이런 거 얘기할 거 3일 전은 다 되면 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냥 2% 그냥 됐다. 또 책 보면 막 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 기계론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네.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세 가지입니다. 자원 배분 기능, 소득 분배 기능, 우리가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고 있고요. 얘는 이 자체로는 출제가 거의 되지는 않지만 이 얘기를 풀어서 재정화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의 상대 기능을 얘기한 사람이 우리가 머스그레이브라요. 머스그레이브. 네, 한글로도 머스그레이브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항상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영어로 써주니까 우리는 항상 한글을 잘해야 됩니다. 한글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재정학과 다른 경제학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객관식 시험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1. 다른 객관식 시험은 계산 문제가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근데 재정학은 계산 문제가 5문제 내외다. 그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가 다른 경제학 시험들은 사람 이름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재정학은 사람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되고, 근데 그걸 막 외울 필요 없고 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요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기억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래독 때는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자원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유용한 게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원은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배분이 있는데, 배분이 영어로 allocation이에요. allocation인데 요런 단어를 해봐야 돼. 배분이란 단어가 있고 이제 분배란 단어가 있어요. 자, 배분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자원의 흐름이에요. 흐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겨울에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추웠죠. 그럼 추웠다는 얘기는 두꺼운 옷들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겠죠. 그럼 두꺼운 옷들이 생산이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분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어떻게 흐름이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배라는 게 있어요. 분배가 뭡니까? 분배가 이제 기초 지형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가 나눠지겠죠. 여기서 분배가 뭐예요? 분배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할 거거든요. 질문할 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복잡한 걸 묻지 않아요. 복잡한 걸 묻지 않아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분배가 뭡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아, 부끄러워하지 마. 어쨌든 이제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기억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분배는 우리가 소득의 개념이에요. 소득의 개념. 즉 생산 요소를 대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배라고 합니다.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그러면 생산 요소라는 게 뭐가 있어요? 노동을 제공하면 뭘 받습니까? 임금을 받겠죠. 그죠?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받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분배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분과 분배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부가 뭐 하냐? 자원의 배분 기능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마포에 쓰레기 소각장이 온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이거야. 그죠? 그럼 쓰레기 소각장에 오면 여러분들 좋아해요? 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신난다. 그래서 막 좋아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모든 우리 집 주변에 쓰레기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국가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결정한다? 국가가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과다 생산되거나 혹은 과소 생산되는 것을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적정 수준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럼 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야. 그죠? 그럼 비효율적 자원 배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뭐냐? 적정 생산, 적정 소비예요. 그럼 그거보다 뭐거나 과다거나 이거보다 과소면 결국 뭐예요? 얘나 다 뭐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기준은 적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나 과다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적정 생산 소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은 과다거나 과소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원 배분했고요.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소득 분배 기능이고요. 자, 소득 분배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소득 분배는 방금 어떻게 했어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라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수업을 하면 이제 우리 H사 해커스의 월급날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분배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소득 분배라는 게 있으면, 그죠? 소득 분배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각자의 능력이 중요하겠죠. 각자의 능력. 물론 그건 안 쓸게요. 부모의 능력 이런 건 안 쓸게요. 네. 각자의 능력이 중요하겠지. 뭐 다름없이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있죠. 여러분들 빈부격차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빈부격차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요. 왜 작아야 될까요? 알겠어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려고 그래, 막. 그럴 필요 없어. 작아야 좋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 이제 월드컵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막 하잖아. 물론, 지난번 월드컵은 겨울이어서 힘들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10,000명, 20,000명 모이잖아요.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는 이해를 못 해요. 왜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 상점을 털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냐면 미국은 사람이 모이잖아? 그러면 상점을 털어요. 왜? 거기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점을 텁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에 그 가게마다 쇠창살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막 내리는 거 아예 그 뭔가 이렇게 그런 무기고 같이 내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게 뭐냐? 뭐 우리나라에 그 CCTV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법을 잘 지키냐면 법으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쓰고 다니잖아. 전 세계에서 드문 일이에요. 왜? 외국에서 마스크를 왜 안 쓰는지 아세요?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안 쓰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랑 또 다른 거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빈부격차가 너무 크면 국가의 사회의 안정성이 엄청 떨어져요. 왜? 내가 잃을 게 많으니까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건데 잃을 게 없으면 뭐 내가 전과도 한 번 되나 3번 되나 10번 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분배에서 빈부격차를 뭐 하려고 한다?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면 그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겠죠? 그래 대표적으로 복지제도, 뭐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제도가 뭡니까? 의료야, 의료. 왜? 돈이 싸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치과는 한국 와서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여서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데 이걸 할 때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하셔가지고 합격하시고 돈 많이 버시면 의료보험도 많이 내셔야지. 그죠? 근데 의료보험 내면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역 가입자의 무서움을 모르시죠, 여러분? 네, 저는 25살 때부터 지역 가입자였어요. 지역 가입자는 아직도 기억나. 내가 그 당시 25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강사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때 월급이 한 150만 원 됐거든요. 그때도 의료보험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 가입자는 엄청 많아요. 왜? 중간에 나눠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오롯이 다 내야 돼. 그걸 줄여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는 나지만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저 총각 때 제가 이제 소득이 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올라가니까 이건 뭐 그런 거 있잖아. 차라리 떼고 나오면 들려고 그래. 근데 월급을 받고 다시 내는 느낌 알아요? 다시 이렇게 갖다 내야 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숨만 쉬어도 야 이건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수준이 되니까 지역가입자는. 근데 지금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 은율이 은재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눈만 뜨면 병원이야. 그래서 이건 안 가도 난 자연치유 좋아하거든요. 자연치유. 근데 집에 은율이라고 해서 서은율이라고 제 딸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웃지 마세요. 네. 첫째 딸들 기억할 겁니다. 자기가 누굴 닮았는지. 네.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진 않은데 이걸 국가가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소득 분배 기능이고요. 세 번째, 칠판이 참 좁죠.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세 번째가 경제 안정화 기능이에요. 자,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경기가 있으면 경기가 이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경기라는 건 전반적인 경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를 뭐라고 하냐면 호경기라고 해요. 내려갈 때를 뭐라고 해요? 불경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호경기예요, 불경기예요?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30년째 불경기예요. 택시 아저씨는 맨날 경기가 안 좋대요. 맨날 들으면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매년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경기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18개월? 이 정도로 보는데 아직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안 왔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기가 좋으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경기가 좋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호경기 때는 물가가 올라가요. 물론 여기서 전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경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현실하고 비슷하게 보는 건 괜찮은데 현실하고 이 이론은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물가가 올라가는 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뭐 금기호예요? 뭐 표정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건 아니잖아. 누구 때문이야? 뭐 저기 러시아, 저기 중국 뭐 이런 애들이 뭐 밀도 못 사게 하고 석유도 안 내놓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소득이 증가했기.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실업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실업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 좋다는 건 일자리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팡팡 싸제끼는 거야. 그런 거야. 다른 조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경기가 좋은데 우리 이성 친구를 사귈 때를 생각해봐요. 처음에 어때? 그 사람의 뭘 봤어? 장점만 봤어요. 헤어질 땐 뭐 봐요? 단점만 봐. 이해가요? 처음엔 뭐만 봐? 장점만 봐. 나중에는 뭐예요? 단점만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가길 바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금씩 움직이길 바래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경기에는 어떻다? 불경기에는 당연히 소득이 떨어지니까 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실업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을 뭐 해야 돼? 또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안정화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올해 이제 또 뭐 상반기에 추경 예산을 이만큼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여기에요. 그래서 경기 안정화 기능은 극단적 경기 변화를 못하게 하는 게 경제 안정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처음에 자원 배분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시장 실패 이런 걸로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은 뒤에 가면 뭐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 10분위 분배율, 뭐 건강보험, 실업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근데 마지막에 경제 안정화 기능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할 때 나중에 공채론이라는 시간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단어를 재정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재정과 재정학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과 재정학. 자, 그럼 거기 재정과 재정학에 재정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부분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한 일련의 과정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입 세출과 관련된 게 재정이에요. 근데 재정학은 뭐예요? 그걸 연구하는 과목이다. 밑줄도 치지 마세요. 네, 밑줄도 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후생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사회후생평가의 기준. 자,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 당연히 개인의 자유는 어떤 거냐면 자유로운 게 좋죠. 선택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예요. 뭐냐?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그럼 효율성과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회다 라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가기가 쉽지 않죠. 이걸 같이 간다는 건 마법사야. 불가능한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국가예요. 그러면 지금 다 설비가 완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대기업에 투자하겠어요? 중소기업에 투자하겠어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누구 해야 돼? 대기업에 해야지. 그런데 공평성, 평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지만 여기가 뭐예요? 학문이니까. 학문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은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효율성은 파레토 효율성. 가장 극도로 어떤 생산이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공평성은 사회 후생함수라는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효율성은 대표적으로 최소 투입해서 얼만큼 만족감을 느끼고 뭐 산출이 얼만큼 나오고 최소 투입 최대 산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평성은 뭐냐면 평등의 개념이다. 누가 얼만큼 골고루 나누어 가졌냐, 사회 구성원들이 불만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하는 게 공평성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일단 이제 재정학을 하면서 주장창 할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왼쪽에 보면 온정적 간섭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정적 간섭주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온정적 간섭주의는 뭐냐면 정부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정부가 대마초 피우게 합니까? 못하게 하죠. 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말하면 거기 어디 북유럽의 스웨덴인가? 그 나라는 술을 냉장 상태로 팔 수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할당량만 갖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국가가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정해놓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시작. 시간 드릴 거예요. 풀어보세요. 봅시다. 정부의 3대 기능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과다 생산되는 경우 조세부가, 과소 생산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건, 여기는 뭐 상식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과다 생산되면 못하게 세금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소 생산 돈 줘서 생산하게 만들어줘야죠. 두 번째, 비례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례세는 적극적인 역할로 보진 않아요. 뒤에 가서 배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비례세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겁니다. 그냥 10% 매기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물가와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거 맞겠죠? 네 번째, 경기 변동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적적 개입 추구. 같은 방향이 뭐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으아 가자, 으아 가자 이렇게 막 했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 문제 보면 따로 그 앞에 그 아까 보라고 한 건 밑에 이게 언제 기출이다 이런 걸 줘놨는데 이거 없잖아.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중요한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뭡니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지. 하긴 했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유기체적 견해가 있고 기계론적 견해가 있었다. 유기체적 견해는 국가가 더 중요하고 국민보다, 기계론적 견해는 국민이 더 중요하다. 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머스그레이브의 우리가 정부의 3대 기능에서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기능,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과다거나 과소인 경우에 있는 걸 정부가 적정으로 만들 거예요 라는 거고, 소득 재분배, 분배 기능에서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거예요 라는 거고, 경제 안정화 기능은 정부가 급격한 경기 변동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요 정도입니다. 근데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히 뭐 없어요. 딱히 없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하면 또 그러더라. X.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고, 그러다 X 이렇게 치고서 아 이거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이게 딱 요 주제가 한 세트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 시간 1시간 하고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마지막 회차 마지막에 싹 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또 있을 거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